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수칙 준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립공원 운영과 정부 일자리 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재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착돼야 등교 수업과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8대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K방역과 K바이오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판매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14종 4만여 대에서 배출가스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79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만 구하면 되는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구직난과 맞물리면서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물론 자아실현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세대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생각연구소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의 다양한 직업관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더 강조된 개인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밤새 으슬으슬 춥더니 아침부터 살짝 열이 난 A씨. 회사에 연락해 사나흘 쉬기로 했습니다. 몸살이나 감기일지도 모르지만 코로나19 초기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섭니다. 일단 쉬고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1339나 보건소에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져 출근한 날, 되도록 사람 간 거리는 1에서 2m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사실상 불가능해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헬스장에 들러 운동도 했습니다. 수건과 운동복은 자기 걸 썼고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보고 싶던 영화는 미리 예매해 옆 사람과 뛰어앉아 봤습니다. 극장에 가보니 뒷좌석까지 지그재그로 뛰어앉도록 배치돼 있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 마트도 들렀는데 계산할 때도 뒷사람과 간격을 뒀고 모바일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앞으로 QR코드, 신용카드도 이용하며 종사자와 접촉을 줄일 생각입니다. 종교시설에 가도 정부가 제시한 예방수칙을 꼭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일상화될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례별 수칙보다 더 중요한 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생활 속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2차례 환기도 필요한데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된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시설 등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환경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한동씩 건너 개방하게 되고 동물원은 실외 관람시설을 전부 개방하고 실내 관람시설은 동물원별로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실외 관람시설은 현재와 같이 개방하고 실내 시설 중 에코리움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 재개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와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와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의 경우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는 유선으로 대체합니다. 실내 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지만 방역당국은 안심보다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해야 아이들이 등교도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기약 없이 연기됐던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날. 비록 경기장에 팬들의 함성은 없었지만 선수들은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의료진들하고 모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막을 하게 돼서 또 저희가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각 종목 프로스포츠가 속속 개막을 준비하고 각급 학교 개학 일정이 잡히면서 시민들은 한 단계 완화된 거리 두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기쁨보다는 긴장 속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라는 분위기가 자칫 방심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하지 못한다면 애써 준비하고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되어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만 등교 수업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습관이 되고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느냐가 이후 우리의 일상이 어느 단계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6일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 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장소에 배포하고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 유형별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과 부처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 수칙을 준비해 운영 재개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수시로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창문을 조금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고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중국에서 에어컨 바람의 환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말 전파가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긴 하지만 해당 식당은 에어컨을 켜고 창문이 없어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에어컨을 쓰더라도 충분히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걸로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가 오염될 경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각급 학교도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오기 전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까지 했는데요. 그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등교를 가정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학생에게 몸 상태를 묻습니다. 강우야, 어디 아파? 목이 아파. 열을 한번 재보자. 학생이 평소와 달리 아파 보이자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해 확인하는 겁니다.
강혜야, 마스크 꼭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학생들에게는 손소독과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지시합니다. 선생님은 곧바로 학생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폐쇄됩니다. 학생 그리고 교직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전 교직원과 학생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열렸습니다. 등교 전에는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이면 학부모가 학교에 통보하게 했습니다. 또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이 있는 학생은 격리 후 보호자와 함께 선별 진료소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방역 담당자는 곧바로 환기하고 격리실과 교실을 소독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경남교육청은 각 상황에 맞는 대처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모의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등교 전까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보다 환자를 더욱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런 의료진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병원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홀로 병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환자들을 위해 응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시작한 마음 건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매일 새로운 글귀에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2시는 환자들이 하루 한 번 체조하는 시간. 3분 남짓한 체조 영상에 등장하는 건 재활치료사들입니다. 나이든 환자도 따라할 수 있게 쉽고 간단한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이 건강 충전 체조를 따라 하시고 힘이 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주위에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따라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환자의 쾌유를 위해 마음을 쏟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문을 닫자 배송 아르바이트로 번 생활비로 의료진을 위한 티셔츠 200장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의료진 분들께 환복용 티셔츠를 보내드리면 그런 연약한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병원 게시판에 가득 붙은 의료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붙인 쪽지와 의료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이른바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하는 물결이 커졌다는 소식도 큰 힘이 됩니다. 동료분들 사진 찍은 거 보면서요. 아, 이런 거 있었네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서 웃고 또 오늘 하루의 피로를 또 달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감염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그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시민들. 하나로 합쳐진 그 마음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전략이 추진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식품부와 중기부, 산학연 전문가 등 모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보건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제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8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에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 방식을 확산해 산업 현장의 보건력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K방역, K바이오는 새로운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 산업으로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백신 후보 물질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코로나19 단백질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제조합 단백질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단백질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조합 단백질 기술은 실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조합을 통해 만든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DNA 백신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쥐와 돼지 등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 올해 전임상 시험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14종 4만여 대에서 배출가스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회사의 일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인 7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벤츠가 GLC 220D 6,900여 대 등 12종 3만 7천여 대, 닛산이 캐시카이 1종 2,200여 대, 포르쉐는 마카네스 디젤 1종 934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할 때 배출가스 감소 프로그램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벤츠의 경우 실내 인증 기준에 최대 13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개인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에 신규 확진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확진자가 나와도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이 대부분의 사례가 해외 유입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확진자 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등교 개학 이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개학 이후에도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면 확실한 안정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 해외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2주 격리 그런 지침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가 끝나고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관련 수칙을 앞서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혹시 충분하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과거에는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마스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수칙이 핵심 수칙 5개하고 보조 수칙 4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핵심 수칙에서 빠지고 보조 수칙에 들어가 있는 점은 좀 아쉽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그 자체랑 관련해서는 등교 개학 이후를 지켜보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가지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강조해주신 그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빼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이때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청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아직도 잘 따라주고 계시기는 한데 무엇보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낮추자는 논의도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 계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계약 시행 이후에도 현 안정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등교 계약 이후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등교 계약도 이제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측은 물론 학생 개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 생활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등교 계약 이후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감염병 예방 수칙도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날씨도 더워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한동안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학년이 등교를 할 때쯤이면 아마 여름철일 텐데요. 이때 에어컨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충분히 또 자주 환기를 시키면 괜찮다는 의견인데 이런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에어컨이 어떤 공기 순환을 물리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감염원이 그 내부에 있을 때에는 과거 중국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물론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감염원이 있을 경우이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화가 돼 있고 감염원이 각 지역 요소마다 그렇게 있을 걸로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뭐 오늘 날씨도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온이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는 거는 물론 우려되는 부분을 가급적 배제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10조 원을 모으는 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백신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백신이 개발되는 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백신의 효능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재도 변이주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변이주에 의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이론적인 단계지만 백신의 효능이 낮을 경우에 항체 의존성 감염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뒤에 우리 사회의 긴장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생활 방역도 방역의 일종, 방역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영국은 요즘에도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는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영국은 5일 하루에만 사망자가 700명 가까이 늘어 누적 사망자 29,400명을 기록하며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4,400명 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그치며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두 나라는 각각 10%, 13%지만 영국은 15%에 이릅니다. 영국 정부는 하지만 이탈리아는 요양원은 빼고 병원 사망자만 통계에 넣는 등
나라별로 코로나19 사망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m not 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s unless you reliably know that all countries are measuring in the same way. 영국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던 3월 초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였지만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찰스 왕세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감염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겪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이끌었던 최고 과학 보좌관도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If we'd managed to ramp testing capacity quicker, it would have been beneficial. And for all sorts of reasons, that didn't happen.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봉쇄령을 완화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이번 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게의 영업 중단,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외출 금지 등 생활 불편 속에 영국 국민들은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보고된 것보다 한 달 먼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CNN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드니의 한 의사단체는 3일 발간된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공식적인 첫 감염자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 번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원했던 한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당시 유럽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2명이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로 보고됐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살 남성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 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다는 언급의 연장선으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중국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며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본다며 아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be reporting on it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Steve. We'll be reporting.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며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And what happened should never ever have happened. China should have informed us that they had a problem. 하지만 조사한 내용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미국 언론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 관리들이 대중 관세 재개 구상을 고려하는 등 실제 무역 전쟁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론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동맹국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최근 3주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관리들과 함께 여러 동맹국에 중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과 관련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여러 동맹국에 중국을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동맹국이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했는지를 궁금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또 백악관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가와사키병 질환자가 영국 등 유럽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코로나19를 앓았거나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의 어린이가 급성 염증 질환인 가와사키병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와사키병은 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이후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증세가 심할 경우 심장 이상을 초래합니다. 코로나19 소아 환자의 가와사키병 증상 사례는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보고됐으며 지난달 28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병원도 코로나19 소아 환자 3명이 희귀 염증 질환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과 영국의 항공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3,400여 명을,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은 3,100여 명을 감원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로 관리 행정직 30%에 해당하는 3,400여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사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현지 시각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케이트 지보 유나이티드 항공 인사 노무 담당 부사장은 이 메모를 통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는 7월 중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1분기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여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직원 임금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1000여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본사 소재지 시카고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관리 행정직 직원 약 11,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시카고에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3,15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5일 발표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항공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최대 12,000명이 정리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의 인력 구조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에서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각 지자체 감염자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일 현재 전국에서 10살 미만 감염자가 242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10살 미만 감염자가 30명이 채 안 됐지만 지난달 12일에는 100명, 25일에는 200명이 넘는 등 어린이 환자의 90%가 4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은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출근 등으로 외출하는 부모를 통해 집안에서 감염이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유럽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적어도 2022년까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복수의 제약화학회사에 권한을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약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다른 제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인도와 파키스탄 제약사와 기술 공급을 위한 장기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 중이며 방글라데시 최대 제약사인 백심코는 이달 중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다만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렘데시비르의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다가 아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돈을 다양한 경로로 재미있게 모으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에서 나타난 현상일지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엔잡러라는 말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네. 투잡, 쓰리잡처럼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엔잡러라는 게 직업이 여러 개, N개니까 몇 개인지 네. 모르죠.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정규직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갖게 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이제 수익을 좀 더 늘리려고, 그러니까 본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수입을 좀 벌충하려고 이제 직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편의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N잡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단지 수입만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업은 그대로 있고 본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이제 퇴근 이후에 본인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또는 뭐 취미로 시작한 어떤 활동을 보다 전문성 있게 뭔가 그걸 가지고 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N잡러는 긱 이코노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점점 더 어렵죠. 네. 예, 긱 이코노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원래 긱이라는 말이 일시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긱 이코노미라고 하면 일시적인 일. 우리가 맡은 일이나 직업 같은 것도 일시적인 거죠. 이게 요즘 고용 시장의 어떤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사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일단 그 추세를 보니까 2025년까지는 긱 이코노미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이죠. 그것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억 4천만 명 정도가 단기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실업하는 기간 동안에도 중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추가 소득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고 해요. 예, 주변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그 어떤 파트타임으로 배달 그 일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IT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이나 각종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좀 재미있게 버는 펀테크가 요즘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펀테크가 뭔가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영어의 fun, 그러니까 재미있다 이런 뜻인데 테크는 뭐 이렇게 보통 재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이런 걸 앱테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플리케이션하고 재테크를 합성한 그런 그 언어니까 펀테크도 앱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단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자기가 광고를 보거나 뭐 출석 체크를 하면 뭔가 조금씩 적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다양해지니까 이제는 훨씬 더 재미있고 유용한 그런 그 앱테크가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신 적 있죠? 뭐 왜 그 빈병 죽기 이렇게 하면 뭐 모아가면 얼마? 네, 어렸을 때. 슈퍼해지면 갖다 주는. 그래서 앱테크로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 공병 죽기 또는 인터넷 폐지 수집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펀테크가 되니까 거기에 재미까지 가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인 그 알라딘이 있잖아요. 알라딘의 독서 SNS 앱인 북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매일 책을 읽는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탬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게 되면은 도서를 구입할 때 구매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중고시장이라든지 또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이걸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혹시 이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앱테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걸으시면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 음료라든지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홈 트레이닝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받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걸으면서 포인트를 쌓는 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일상 속에 소소한 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처럼 펀테크에 열광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찾아보니까 이제 이쪽의 전문가 분들의 말씀으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이게 디지털을 이용한 신기술이라는 거죠. 상당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재미나 흥미 요소를 여기 담아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자발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재테크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고리타분하게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서 유익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쉽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걷는 거 말씀하셨지만 네. 걸으면 걸을 때마다 뭔가 포인트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뭔가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의 그 심리를 말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재미있게 놀면서 돈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또 이 몇 년 전에 그 욜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그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예. 네,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이런 그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이 욜로족과 반대되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파이어족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신조어가 많네요. 네. FIRE라는 게 이제 영어 약자 첫 글자 딴 건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그다음에 Retire Early.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에 은퇴하자.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원래 20대부터 절약을 아주 많이 해요. 정말 뭐 쓰지 않고 모으고 이렇게 하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 60대 되면은 이제 뭐 은퇴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빠르면 30대 말이나 40대 초 정도가 돼갖고 은퇴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자 이런 건 아니고 예. 자기가 적게 쓰고 좀 덜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욜로가 보통 현재 막 자기가 막 쓰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거죠. 사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 사람들이 경기 침체기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밀레니얼 세대들이 뭔가 이걸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파이어족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방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파이어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 뭐 펀테크나 파이어족 이런 현상들이 불안에서 좀 비롯된 그런 현상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상당히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한쪽은 불확실하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현실에 그냥 즐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이 욜로나 파이어족의 그 일종이 그 두 가지 단어가 일종의 불안감에서 나왔다라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슬기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 지금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사실 되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현실을 보고도 되게 삶 자체가 되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보다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일종의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섰을 때만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단지 생각만 자꾸 하기보다는 저는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거를 해보고 때로는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자기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 워낙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역할 모델 같은 거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롤 모델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본다든지 뭔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되게 힘들 때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친한 사람들 이런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 우물만 파야지 성공한다 이런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본업 외에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이를 도전에 진짜 실천으로 옮겨본다면 또 다른 인생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산업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8대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방역과 바이오 분야를 K방역, K바이오로 브랜드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각종 비대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